네, 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들어왔습니다. 이번 주 사실 국내 증시가 이틀이나 쉬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내용들 미리 월요일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한지영 연구위원 그리고 김현정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이성훈 의원이 없어가지고 대신 나왔습니다. 아, 휴가 갔어요 혹시? 네. 아. 그 친구 이제 없는 틈을 타 제가 다시 한번 자리를 꿰차려고 지금. 근데 또 이제 네. 새로운 뉴페이스를 또 같이 데리고 나오셨어요. 섭외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. 그 오늘 그 패널 2명 다 섭외 타이밍 좋았다라고 느낀 게 네. 증시가 이제 좀 나락을 감지할 것 같으니까 이제 네. 저 불러서 욕바지로 세우고 이제 또 그 와중에 그 조용히 혼자서 웃으면서 가는 자산 있잖아요. 네. 비트코인. 디지털 네, 화폐. 그렇게 해서 네. 이분을 좀 부각시켜주는 뭐 저는 좋습니다. 아, 예, 뭐 다행이네요. 어쨌든 착착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뭐 잠깐 예고해 주셨지만 김현정 연구원님은 이제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 쪽을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준비한 질문들을 통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연구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살짝 또 나락의 분위기 시그널이 또 감지가 됐습니다. 주말 사이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중국과의 뭔가 재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그렇죠.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장 끝나자마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갑자기 50%로 올렸더라고요. 이거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겁니까?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거 같아요. 그 연방법원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네. 그 상호관세 제동을 하면서 그쵸. 트럼프의 이제 전략에 심기를 건드렸죠. 심기를 건드리고 그의 전략에 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네. 그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예. 제가 봤을 때 그거 말고 조롱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거 약간 긁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뭐 타코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는 뭐 언제나 뭐 한 발 물러난다라고 네. 하는데 제가 만약에 트럼프여도 지금쯤이면 푸닥거리 한 번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철강 관세 뭐 인상한거나 네. 중국한테 강경하게 나온 것도 내부 참모진들도 이거 긁히는 거 카카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이러셔도 됩니다. 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그 시장에 펌핑질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물론 미국 대통령이지만 그쵸. 어쨌든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사람일 때를 가정했을 때 약간 긁힐 만한 포인트가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. 많이 나왔죠. 그쵸? 네. 자꾸 중국에서 야 이거 미국이 자꾸 위반한다 마음에 맞아요. 안 든다 라고 얘기한 것도 트럼프의 심기를 긁었고 그렇죠. 그런데다가 이제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도 네. 열받게 했고 심지어 어떤 기자는 트럼프한테 가서 면전에다 대고 야 너 트럼프 올웨이스 치킨 아웃이라는 말 들어봤어? 타코 트레이드 그렇죠. 너 맨날 모를 리가 겁쟁이라서 없죠. 모를 리가 없죠. 너 맨날 겁쟁이라서 도망간다던데 이렇게 질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선 나는 치킨이 아니야 네.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원래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약간 더 긁히는 민감할 수도 포인트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. 네, 예. 워낙 살아온 삶들이 다양하니까 그렇죠. 계절이 크니까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약간 허장성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가요? 그렇죠. 그리고 시장도 이제는 좀 그 분위기 맞춰줘야죠. 접대하듯이. 그러니까 윗분들 모시듯이 이제 분위기 따라서 좀 트럼프 심기가 좀 안 심기 좋구나. 불편하면은 같이 좀 쪼는 척 해줬다가 예. 그게 맞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. 그 뉴스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네. 이번에 상호관세 제동 걸린 게 또 새로운 불확실성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세웠던 시나리오가 완전히 틀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네.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오. 그러니까 큰 틀에서 여전히 우리는 관세 리스크는 정점을 통과를 했고 앞으로 뭐 두 달, 세 달 정도 동안에 관세 데이터들이 이제 지표상으로 얼마나 그 충격을 받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 과정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. 예. 트럼프가 여기서 정말 그 블러핑한 대로 뭐 철강 말고도 자동차한테도 관세 더 올리고 중국이랑도 더 올리고 그럴까라고 보면은 일단 말은 그렇게는 할 텐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을 거다.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지난주 한 일주일만 더 시계를 돌리면 유럽한테 50% 때린다고 갑자기 나왔다가 그게 또 주말 사이에 갑자기 또 유예됐단 말이에요. 거의 이틀 만에 유예가 됐죠. 예. 그러면은 그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법원에 제동이 걸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
큰 그림에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겠네요. 그렇죠. 우리가 대비하고 있었던 시나리오가 뭐 균열은 많이 안 갔다. 네.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. 아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야 이거 뭐 트럼프 뭐 이렇게 하는 거야. 네. 어차피 다 그래. 이러면 뒤통수 맞잖아요. 그렇죠. 한 방씩 맞죠. 혹시 그럴 만한 여지는 중간중간에 한 방 맞을 각오는 해야 되죠. 지금 뭐 지수만 봐도 코스피 2,700까지 갔다 오고 네. 오늘 지금도 약간 동시호가 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5월 달이란 지금 바닥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10% 이상 올라왔잖아요. 꽤 올라왔죠. 단기 뭐 과열이 누적이 된 상황 속에서는 뭐 변동성들은 저희가 그냥 눌림목 느낌 정도로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잠시 후에 또 한지영 연구원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. 지금 이제 김현정 연구원과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렇죠. 가상화폐 시장,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인베스팅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만 5,600달러 정도 됩니다. 이게 최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문인지 기대감이 쭉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다시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. 최근에 살짝 내려온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관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지난 5월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2일 날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정고점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물론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내부적인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간의 그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소폭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들이 지난 주간에 좀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좀 이어졌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이제 한번 11만 달러를 돌파해서 정고점을 이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그 이후로 계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이 좀 맞물리면서 지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만 좀 그래도 뭐 어떤 패닉셀이나 이런 물량 없이 일부 좀 조정을 받는 거에 좀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저도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옛날에 비트코인 생각해 보면 저 진짜 어릴 때 막 다들 막 투기하고 친구들이 옆에서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는 진짜 뭐 잠을 못 잤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레버리지 끼면은 이제 뭐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병 걸리죠. 이제. 그리고 자다가도 자꾸 생각이 나요. 그렇죠. 그래서 자꾸 누르게 돼요. 업비트 자꾸 들어가게 되고. 근데 저도 요즘에 일하다가도 업비트 진짜 수시로 많이 확인했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올라갈 때는 한 초 단위로 시세 확인하는데 빠지면은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하고. 그렇죠. 제가 그래서 요즘에 확인 잘 안 한 걸 알고 계시죠? 그렇군요. 네. 쉽지 않죠. 요즘에는 확인하면은 고통스럽기 때문에. 근데 그 비트코인만큼은 요즘에는 확실히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밑에서 받쳐주는 자금들이 좀 있더라고요. 네. 뭐 현물 ETF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달러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전략적 비축 자산도 되고 이런 뭔가 큰 자금들이 계속 유입될 것이라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급 기반이 옛날보다 그쵸, 좀 두꺼워진 달라졌죠. 느낌이 든 것 네. 같아요.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뭐 원화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. 네. 연구원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비트코인 수급이 조금 두터워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기관 유입도 많이 있었고 현물 ETF 들어오면서 이제 자산운용사들도 비트코인 많이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 두터워진 것 때문에 지금 조정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진 않는 걸로 보이고 있고 말씀해준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활성화되어지고 있고 규모도 좀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계속 뭐 스테이블 코인 명확화해야 된다,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언급을 계속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 지급 결제 시스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용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짜로 지급할 수 있는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좀 우려를 포함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
다만 좀 돌이켜보면은,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러한 우려들은 좀 미래를 많이 생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까지는 사용처가 가상자산 시장에 좀 국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상 뭐 우리 그 결제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그 지급 결제 그 대체제 수단이 좀 우리 국내에서는 비약적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먼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, 예.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좀 정책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,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이거를 좀 제도로서 좀 잘 규제하기 위해서 움직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아마 규제 체계를 통해서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뭐 관련 내용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강조될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너무 뜨거워져서 너무 앞서가는 것도 분명히 있다. 그러면 우리나라도 천천히 이제 준비해서 발맞춰 간다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혹시 대선에서 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. 대선 이후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큰 변화가 좀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현물 ETF 허용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꼽아보면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그런 제도화들,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화들이 어떻게 이루게 될지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, 특히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지금 전체 모두 다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정책 공약들은 다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야 모두 이 추진 가능성이라든지 추진 의지가 좀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런 두 분야들에 대해서는 아마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, 이제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 단기간 내에 빠르게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가상자산 시장에 막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, 사실 이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되기 위해서는 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, 또 2단계 뭐 가상자산 법안, 뭐 발행이라든지 유통,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법안의 뭐 상정이라든지 뭐 발의, 상정, 논의 그쵸. 이런 과정들이 네. 또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딱 체감을 한다. 뭐 대선이 이뤄지자마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,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공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뤄진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. 네, 대선 이후에는 아마 지난 정부보다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,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느냐가 바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이거를 좀 주목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확실히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많은 것들이 진짜 바뀌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코인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신기하기는 해요. 저는 아직도 코인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. 저한테는 코인은 오르는 자산, 빠지는 자산 이 두 가지인데 맞죠. 예. 이 구조가 정말 어려운데 설명 정말 잘해주시네요. 진짜. 예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법안 논의가 얘기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시야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고, 바뀌면 우리가 또 배우고 적응을 해야 되니까 예,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서 좀 어려워진 것도 맞는데 그만큼 좀 앞서 나간 것도 있다라는 걸 조금씩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, 반대로 그러면 갑자기 뭐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고 막 우리 결제 체제를 완전히 대체하고 이러진 않을 테니까, 그 사이에 우리가 그 STO 얘기 많이 했잖아요. 그 토큰 증권 얘기. 그쪽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사실 토큰 증권은 계속 2023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던 자산이었고 금융 상품이었고, 근데 이제 지난해 6월에 좀 폐기가 되면서 법안 지연이 계속 지연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계속 법안 지연에 관련 법안이 언제 마련되는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, 또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 이전에 비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요. 그래도 지금 현재 국회에도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이 3가지 정도가 벌써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, 그렇군요. 또 이제 이 토큰 증권 법안 외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전자증권법상 이제 블록체인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금융시장에 블록체인을 좀 도입하는 법안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.
그래서 이에 따라서 본다면은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 마련이 어느 정도 주체화되어야지만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토큰증권 법안은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이제 과거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주제였기 때문에 여야 의견도 거의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마 대선 이후에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난다면 이 법안 좀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, 법안 통과하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에는 아마 새로운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 발행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아마 내년쯤에 다시 한번 또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오, 알겠습니다. 여기 시간을 잘 따져봐야겠네요. 좀 더 지금 가시적으로 될 수 있는 것, 그리고 앞으로 멀리 우리가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, 이거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각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채팅창에서 뭐 반응 내용 좋네요. 좋네요, 네. 라는 얘기가 나오는 한편으로 여전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든다. 자산에 담아가야 되는지도 고민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주시는데,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사실 이제 다른 알트코인은 좀 말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그쵸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산 이제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고 이제 지금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자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하고, 네. 또 최근에 이제 자산운용사라든지 여러 이제 기관들이 투자하면서 자산에 좀 안정된 자산으로서 흐름을 그쵸. 좀 보이고 네.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한 2%를 포트폴리오에 넣게 된다면 수익률이 좀 해치 수단으로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너무나 전액을 많이 투자하는 거는 좀 그렇죠. 어려울 수는 네. 있겠지만 저희는 2% 작죠. 그러다 200%는 넣어야지 이제 만약 코인 하는 모두의 맛이 그 나지. 찐 마음을 또 얘기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그렇죠. 건데,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네. 있으니까 네. 어느 정도 조금씩 마음을 좀 열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코스피로 좀 돌아와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2,700 그냥 왔다 갔다 예. 공방전 펼쳐지고 있습니다. 정확한 표현이네요. 네.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, 앞으로 뭐 2,800, 뭐 3,000, 5,000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? 언젠간 5천은 가겠죠. 저희 이제 그 수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오래 예. 살수록 5천 볼 확률은 높아지는 것 같고, 네, 그렇죠. 올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3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3천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어렵군요. 3천이 가려면은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거의 뭐 7만 원대 중후반까지 가야 되는데, 네. 그게 지금 단기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재료일까라고 보면 아닌 것 같아요. 쉽지 않죠. 그래도 저는 뭐 전체적으로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다. 지금 2,700 나왔고 여기서도 또 몇 번 공방전 펼쳐지면서 저항을 받을 텐데, 예. 뭐 2,800, 2,900까지는 저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점에서는 대략 그 예상 수익률, 기대 수익률 10% 정도로, 이 정도로만 깔고 가셔도 10%? 네. 한 자릿수 때 후반 10% 이 정도로 깔고 가셔도 올해 남은 기간 뭐 저는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코스피에 대해서는 뭐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. 그쵸. 종목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2,700 왔는데 내 계좌는 2,700에 체감이 전혀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 한편으로. 그렇죠. 중간중간에 그것들 장세들이 있었죠. 그러니까요. 네네. 한편으로는 와, 이거 2,700 오니까 계좌가 이 정도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오늘도 똑같아요.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올랐나 보니까 뭐 NC소프트, APR, 넷마블도 있습니다만, 현대로템, HD 현대중공업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LIG넥스원, 이게 그냥 조방원 뭐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지난주에도 조선 힘들었었죠. 왜냐면 그 수요일 날인가도 그랬고 금요일 날도 그랬고 조방원 빠지고 다른 업종 올라가니까 그쵸. 이게 체감상 소외를 되게 많이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고, 네. 아마도 중간중간에 이것들 몇 번 나올 것 같아요. 그쵸. 근데 저는 그 장세 속에서 여기서 조방원이 또 밀린다, 나는 이 변동성 못 견딜 거니까 그냥 팔고 나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네. 저는 그 판단을 조금 유보해 달라. 어,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고, 그러니까요. 또 실적 시즌이 2분기 실적 시즌이 진입하기 전까지는 저는 기존의 주도주라 불리는 조선방산, 원전, 뭐 전력기기 이 정도 업종, 이 업종들 4개의 업종은 저는 비중을 많이 줄여갈 필요는 없다. 물론 차익 실현은 중간중간에 할 만한 요인들이 있겠지만, 이거를 내 원금이 그 초기
투자 비중 이하로 줄여가는 전략은 저는 약간 실익 측면에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럼 그 반대는 어때요?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정도까지 소외받았으면 삼성전자가 올라올 수도 있고 네. 이 정도까지 관세가 어쨌든 뭐 카드 협상 카드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자동차도 좀 올라올 수 있고 그쪽은 그렇죠. 어떻게 보세요? 2차 전지, 자동차, 반도체 예.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인데 저도 뭐 정찰대 정도는 보내드리는 거는 추천해요. 네. 근데 이제 예전에 보시면 정찰대 보냈는데 안 돌아왔잖아요. 다들 그쵸. 예, 타령을 했던지 약간 예. 그 변화를 안타까운 했던지. 현상들이 네. 많았죠.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여기 저희는 그냥 그 기회비용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. 바닥은 저는 조방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관세 피해주들도 그렇고 바닥 자체는 전체적으로 저는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. 보고 있어요. 하방 자체는 많이 안 열려 있으니까 위로 얼마나 탄력이 높아질 수 있는지 그거를 따져야 되고 저는 뭐 2달 정도, 한 달, 6월 한 달 정도 이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갈 만한 탄력은 기존 주도주들 여기가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조방원, 뭐 화장품 엔터 뭐 이런 쪽. 그렇죠. 예. 관세 모풍주들 예. 뭐 많이 저희가 뭐 3월 달부터 사실상에 많이 울거먹은 종목이긴 한데 맞아. 맨날 똑같아요. 근데. 네. 예. 근데 뭐 녹차도 저희가 여러 번 울거먹잖아요. 그 녹차 같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녹차 같아요. 네. 좋네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요즘 그건 어때요? 아무래도 내일 또 대선이니까 그 지주사가 막 세상에 급등하더라고요. 지주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. 저 진짜 처음 봤어요. 아니 그냥 지주사를 이제 찾아요. 테마주처럼 다들. 그렇죠. 지주사 아까 뉴스 보니까 지주사 ETF가 연초이로 거의 40% 올랐더라고요. 야, 야. 어떻게 계속 갑니까? 이게 뭐 기대감으로 많이 끌어올린 측면들이 있죠. 네. 그리고 국장의 특성 있잖아요. 그 특정 이벤트 끝나면은 세론 나오는 거. 그래서 그게 또 걱정이에요. 네, 뭐 이번- 금융주도 그렇잖아요. 그쵸. 요즘에. 저는 그래서 지주 금융, 네. 은행이나 증권주들이겠죠. 여기 같은 경우는 오늘 들어갈 필요는 없고 아. 이번 주에 뭐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에 눌림목 한 번씩 나올 것 같아요. 그때 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맞다. 제가 지금 만약에 빠질 때 같이 팔고 털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진입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네. 이들 업종들 지주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지만 은행, 증권 여기는 지금 밸류업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종목들이자 그렇다고 증시 하더라고요. 분위기가 좋으면 거래 늘어나고 그러네요. 증권주 좋고 오. 이런 식의 컨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는 이제 뭐 기대감이 단기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모멘텀 그들만의 모멘텀들이 있다. 지주사는 이제 관건은 그거 같아요. 정말 상법 개정하는지 예.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가 되는지 이게 관건인데 이제부터는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 지주업체들은 그 기대감과 현실 이 사이에서 약간 머물러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앞으로 계속 강제성이 좀 강조될 네. 거라고 하더라고요.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이제 뭐 다 같이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이제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다. 금융주는 좀 유효하다라는 건 좀 주셨고요. 이 외에 혹시 저희가 얘기 안 한 업종이 있을까요? 뭐 주목하시는 업종 중에? 반도체 중에서는 굳이 내가 반도체는 난 꼭 담고 가고 싶다라고 네.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뭐 HBM이 유망할 거다.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뭐 그쵸. 이것도 사실 되게 해묵은 논쟁이 됐어요. 네. 야, 이 정도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승인도 획득하고 그렇죠. 이제 레거시 반도체도 갈 때가 됐다. 근데 뭐 이제는 약간 좀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라 그렇죠. 여전히 HBM 쪽이 좀 더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군요. 그러면 이번 주에 뭐 며칠 안 되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일정이 좀 있을까요? 뭐 이번 주에 지표들은 많죠. 이제 오늘 미국에서 이제 ISM 제조 PMI 이런 거 있고 네. 또 우리나라 내일 대선 그리고 주 후반에는 이제 그 미국 고용 지표 이것도 이번 달부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예. 관세 충격들이 과연 이제 미국 고용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지표이니까 그게 중요하고 우리는 이제 5거래일 중에 3거래일만 하고 그렇죠. 2거래일을 쉬는 만큼 네. 반갑긴 하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휴장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쭉날쭉 하겠죠. 들쭉날쭉 수급 공맥 이것도 주 후반에는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그때 여러분도 혹시 심심하시면 미장도 보고 코인 가격은 또 어떻게 됐나 그것도 좀 보시고 대선 끝나고 코인과 관련된 정책도 한번 그 당선자의 정책들을 한번 다시 들여다 보시고 여러 가지 투자 전략 고민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